네, 오래 기다리셨죠? 어디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경제 얘기 아까 앞서 굉장히 뜨겁게 얘기를 하다가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양도세에 관련된 얘기를 지적해 주셨고요. 네. 또 양도세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갭 투자가 사실 굉장히 많은 비난의 대상이었고 한두 분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룹 지어서 교육받은 다음에 와서 한 동네를 사서 전세비를 올리고 일정 정도 오르고 집값이 거기에 덩달아서 오르게 되면 팔고 빠지고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일종의 재테크가 돼버렸고 실제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막았습니다. 퇴로도 막고 여러 가지로 막은 상황인데 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다 막아놨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김 소장님께서는. 정부가 우리가 기억에 더듬을게 그 문재인 대통령 일본식 버블을 들여한다 뭐 이런 표현이 얼핏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인구 감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 네. 용적률 확 올려도 되거든요. 네. 5만 7만 빵 나와요. 근데 안 올리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아쉬운 건 이분들은 미래까지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급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100만을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네. 안 하잖아요. 자꾸 보면 주저주저 하다가 억지로 끌려 나온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최하이니 네. 이걸 감안할 때 일본식 버블이 터졌을 때 충격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그건 미래 얘기고 다시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정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을 가만히 보면 핀셋 하다가 이제 올인했잖아요. 네네. 지금 올인했는데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죠?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을 건데도 미리 던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 정치랑 좀 연결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갭 투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갭 투자 물건이 많잖아요. 네. 그 물량이 100만 채예요. 서울만. 이제 또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네, 지금은 다 막아놨죠. 네네. 막아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만 한다라면 사실 소통도 되고 서로 네. 국민들과 어떤 분란도 안 일어나고 또 협조를 구한다라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방법을 네. 갈까 생각을 해보니 정치적으로 어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네. 너무 이쪽으로 좀 그런 요소가 가입됐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물다 보면 정신 피폐해져요. 네. 지금 보면 언론사부터 대학생까지 똥아리를 만드는 이게 나라 꼴이 이거 말이 아니죠. 제가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번다고 정신적으로 풀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네.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 1923만 가구 중에요. 다주택자가 230만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나머지 1700만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정책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자본주의에 끌리다 보니까 250만에 지금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휘둘리지만 이분들은 정당하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했잖아요. 네. 그럼 또 그건 또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범법자로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다 네. 두 가지를 다 포용하려면 최대의 공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소의 피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막아놓은 것이 지금 피해가 오잖아요. 역으로. 네.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존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갭투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뒤늦게 막 한 분들 있잖아요. 전세 대출 받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그중에 반 이상은 투기꾼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대학생에 똥아리가 생겼으니까. 네네.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물건이 딱 한정돼 있고 매집해가지고 올리면 뒷사람이 다 손해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 행위를 하잖아요. 무슨 피라미드도 네.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 행위가 대학생까지 가고 변호사가 유튜브에 와서 갭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네. 개념으로 변질되다 보니 이게 정부가 거기에 감정이 생긴 거예요. 네. 1700만 다수고 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무주택 서민 쪽이니까 이게 강경적으로 감정이 치우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정책으로 좀 변질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갭투자한 분들 중에 정상적인 분들도 많으니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포용해서 네네. 조금 이번에 좀 풀어줘서 네. 두 개 다 같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시중 유동자금이 1,0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제대로 어디를 투자해서 이익 실현을 못합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부동산으로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또 사실은 부동산도 공공재지만 시장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또 정당한 거래라든지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또 살아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아마 정부도 풀지 못할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게 또 시장 경제의 논리고 부동산은 또 공공재의 성격도 그렇죠. 있어서 이게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투기도 이게 투자냐 투기냐도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어떤 네. 걸 투기냐, 집을 2채 사면 투기냐, 아니면 3채 사면 투기냐, 이것도 참 모호한 개념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뭐 어떤 그룹을 만들고 네. 좌표를 찍고 몰려다니면서 가격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맞아요. 시장을 교란시키고 네네. 왜곡시키는 아주 거예요. 단기간의 차익만 오르게 그렇죠. 생각하는 그래서 것들. 뭐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란 게 이게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매물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수십 개 정도 있는데 일부 세력이 움직여서 그 지역을 한 10개만 사버려도 급매물만 올라버리죠. 사도 가격이 올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왜곡인데 그렇게 왜곡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네. 어떤 식으로도 투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뭐 고위공직자들 보면 뭐 2주택자들, 3주택자들이 있는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속 내막을 저도 이제 그 상세 내역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걸 아주 큰 잘못이다라고 할 수 없는 집들도 많거든요. 네. 그냥 사실 그 나이 정도 돼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2채를 못 산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 원리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한테는 다 팔아라. 내가 잡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은행 불이치가 생기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건데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정부가 바라볼 때는 이제 불로소득 환수. 야, 우리가 양도세 풀어주게 되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투기한 사람들까지 다 이익을 보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뭐 양도세도 다 면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40% 50% 정도 환수를 한다면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이전 정부도 그렇고요. 안타까운 게 항상 시장을 따라다녀요. 정책이.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뒤늦게 규제를 하게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허겁지겁 풀고 그 계속 시장을 따라가니까 대책이 내놔도 계속 헛발질을 치는데 저는 부작용은 단기적인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면 좀 시장을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공급도 그렇고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규제도 필요한 규제와 안 필요한 규제가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고 또 매물 동결 효과가 생기니까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이 나오게 맞고 또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뭐 집을 많이 사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취득세를 좀 올린다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취득세는 더 낮춰주고 네. 이렇게 진짜 중요한 규제와 좀 풀어야 될 규제를 좀 구분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서 좀 시장을 안정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제 24번째 대책이 또 뭐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대책이 몇 번이 나온지도 모르겠고 이게 5번인지 20번인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횟수를 이제는 더 이상 셀 의미는 없을 것 카운팅도 같습니다. 안 되고 무슨 규제가 무슨 규제인지도 모르겠고 물어보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네. 저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느끼려면 쉽고 간단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야단을 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야단 맞는지도 모르겠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훈육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지금 국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너무 많은 규제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잖아요. 네네. 23번이 안 나왔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까지 자극을 안 주면서 이렇게 패닉 바잉이 안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좀 정부가 불안해하면 국민들은 알잖아요. 지금 보면 정부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린벨트 푼다고 했다가 안 푼다고 했다가 정부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게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야, 시간 오래 걸려. 어차피 빨리 안 잡히지만 우리 믿고 기다려줘. 우리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가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도 반드시 잡을 거야. 믿고 기다려줘. 공급은 확실하게 이런 곳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풀어나갈게 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오히려 시장이 훨씬 더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 이 사후 대책, 사후 정책 이런 것들보다는 미리 정부가 차라리 원칙을 세우자. 사실 이게 좀 정치적인 합의가 안 돼서 늘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 대책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과열되고 나면 그 뒤늦게 와서 좀 안정화 정책을 주고 또 시장이 너무 차가워지면 뒤늦게 좀 풀어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현상보다 정책이 한 박자 늦게 나오면서 좀 혼란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김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네. 저는 이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일관성, 방향성은 완전히 제가 동의합니다. 네네. 다만 시간 타임에 대한 미스매치. 네.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정치랑 연결시켜서 또 경제 성장이랑 연결시키다 보니까 자 원래 목적은 뭐예요?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으로 그냥 올인만 했으면 되는데 뭐 작년에는 경제 성장을 2.0 마친다고 핀셋 떠들고 나오고 네. 또 올해는 또 갑자기 뭐 예상도 안 했는데 일주 2주밖에 안 오는데 갑자기 폭탄 던지기 준비한 걸 나오고 이게 보니까 정책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또 행정수도까지 갑자기 조금 뜬금없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정치 형태가 논쟁이 됐어요 또. 네, 지금 이해찬 대표님이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돼 가니까 중심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중구난방 어떤 색깔이 보이니까 국민이 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그래서 신뢰를 잃은 거지 내용은 되게 좋아요. 네. 그 내용은 좋은데 발표하는 어떤 사후 대책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좀 하셔가지고 국민들한테 표현하는 내용을 하나로 좀 모아준다라면 그러면 좀 그때 정책을 들여다볼까 지금 너무 양쪽 사방팔방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정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대책은 더 안 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자정작용해서 좀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한 목소리로 전달해 주면 그때 국민들이 대책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막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도요 이제 더 이상 민심 혹은 댓글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세운 대책에 아까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든지 여러 보완책을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두 분 얘기를 수다처럼 오늘 편안하게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좀 서는데요. 마지막으로 임대시장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매매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 전환 가속된다. 이건 정치권의 논쟁입니다. 실제로는 한 600조 원 규모의 전세 자금이 시중에 있는데 이거 다 풀어주고 나서 월세 전환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와 또 지금 이 임대차 3법이 당장에 이 전세난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부터 먼저.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 3법의 효과를 우리가 예전에 89년도에 1년에서 2년을 할 때 그때도 폭등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개월 정도 갔고 노태우 정부의 200만 원 공급기까지 겹치면서 1년 만에 바로 정리가 됐고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년 2개월 만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른 점이 뭐냐. 2년에서 2년인데 소급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새로운 집을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 전세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격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7년 동안 127만 원이에요. 공공임대 물량 유동적인 거 빼더라도 100만 원거든요. 엄청난 큰 물량인데 차이점이 또 뭐냐면 그전에는 서울시의 인구가 1년에 30만 40만 늘 때요. 지금은 감소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분명히 이런 요소들을 다 합치고 뭐 세제 정책이나 다 합치면 이 임대차 3법은 예상보다 시간이 가면서 안정화 국면이 빨리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될 것이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야기가 분분한 상황인데요. 전세 소멸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빨리 소멸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당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전세가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유지되길 바라는데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금리 시대에 돈 굴릴 때가 마땅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갭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길도 막힌다면 임대인들은 전세 끼고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신규 공급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이제 월세 전환도 쉽지 않아요. 그 돈 있는 사람이나 전환하지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월세 전환도 그렇게 많은 그렇게 비율 빨리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안 쉬운 거는 임대차 3법 중요하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한 수단으로 같이 연계시켰다는 게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다르다. 집값 잡는 정책은 따르고 이거는 서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임대인들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규제들하고 맞물려서 똑같은 규제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년 짧잖아요. 그래서 4년 늘리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뭐가 되냐면 상한제까지 들어가죠. 5%. 어차피 4년 후에 또 오르잖아요. 집주인은 올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 그러니까 5%보다는 저는 시장에 맞춰서 한 10%, 20% 정도 상한 정하고 너희끼리 협의해. 대신 4년, 2+2 4년은 좀 지켜줘라고 한다면 훨씬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막 몰아치니까 임대인들은 반발하게 되죠. 두 분의 얘기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을 세워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시되 지금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는 한번 또 출구를 찾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율이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전월세 전환율도 그렇고요. 아쉽네요. 2% 계속하면서 두 분하고 보유세 얘기도 지금 좀 사실 더 하고 싶거든요. 해외랑 비교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 한문도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